베트남은 현재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인 투자자가 생방송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죠. 사건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으로 갈 국가 세금 4,3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 직후 베트남의 수출 지표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18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을 건드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덕분에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삼성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는 제 말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커스, 당신은 신흥국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의 투자 커리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십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위험했던 순간이라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의 신흥국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당시 모든 자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 포트폴리오도 중국 비중이 60%를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쪽, 남중국해 연안의 가늘고 긴 나라였죠. 베트남이었습니다. 마커스, 당신 미쳤어? 회의실에서 제 제안서를 집어던진 사람은 수석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첸이었어요. 예일대 경영대학원 출신의 아시아 시장 분석으로 명성을 쌓은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던 동료였습니다. 공산국가에 1,000만 달러를 묻겠다고? 그것도 토지도 아닌 50년짜리 임차권에? 데이비드는 제 분석 자료를 비웃었어요. 베트남의 중위 연령 26세, 아시아 최저 수준의 인건비, 세계무역기구 가입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가 보기에 이건 숫자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마커스, 난 베이징에서 3년을 살았어. 아시아를 안다고. 베트남은 30년 전에 캄보디아야. 인프라도 없고, 법치도 없고, 기업 보호장치도 없어. 데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건 땅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약속이야.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건 50년간의 장기 임차권이었죠. 그러니까 50년 뒤면 사라질 종이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데이비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베트남을 중국의 그림자로 보지. 하지만 난 다르게 봐. 베트남은 중국의 대안이야. 대안?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베트남을 주목한 건 그 나라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투자할 나라가 어디인지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90년대 반도체 시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990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일본 천하였습니다. 토시바, NEC, 히타치,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삼성전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후발주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6년 디램 가격이 폭락했어요. 32달러에서 8달러로, 그리고 5달러까지. 일본 기업들은 생산을 줄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죠. 팔수록 손해였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삼성의 실수라 했어요. 한국인들이 미쳤다.
팔수록 손해인데 더 만든다고?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4달러가 되어도 3달러가 되어도 계속 찍어냈어요.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틸 체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년 뒤 전쟁이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버틴 건 삼성이었습니다. 1999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어요. 나중에 삼성의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거기 적힌 문장이 잊히지 않아요. 출혈을 감수하고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버틴다. 월가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삼성은 절대 핸들을 꺾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섭다고.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의 기업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는 제가 한국을 언급하자 더욱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삼성? 마커스, 삼성이 뭔지 알아? 내장장구나 만드는 회사야. 제대로 된 반도체는 인텔이 만들고 있어. 휴대폰은 노키아와 모토로라, 천하야. 2003년의 삼성전자는 확실히 지금과 달랐습니다. 월가에서는 그저 저가 메모리나 찍어내는 회사 취급이었어요. 삼성의 성장성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봐. 면적은 베트남의 3분의 1이고 인구는 절반이야. 그런데 근로자 임금은 10배야. 저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교육 수준은 과도하게 높아서 생산직을 구하기 어렵지. 기술력은 뛰어난데 사람이 부족한 나라야. 그런 나라의 제조업 대기업이 중국에서 리스크를 감지하면 어디로 갈까?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40km. 박민성이었어요. 여기야. 중국 국경과 가깝고 하노이 공항과 하이퐁 항구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인구 밀도는 평균의 5배야. 만약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다면 이곳이 될 거야.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지도를 내려다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커스, 가정이 너무 많아. 만약 한국 기업이 온다면, 만약 중국을 떠난다면, 만약 베트남을 선택한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모든 투자는 도박이야, 데이빗. 다만 확률을 계산하는 도박이지. 저는 결국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 닌성을 포함한 베트남 5개 지역의 장기 임차권 매입이었죠. 수백만 달러, 현재 가치로 1,0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과장을 보태자면 당시 베트남에서는 작은 도시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 하노이를 수십 번 오갔어요. 통역사를 대동하고 현지 브로커를 섭외하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선물을 건네야 했죠. 임차권 계약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어요. 마커스, 이 계약서에는 정부가 언제든 공익을 이유로 임차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서명했습니다. 1,000만 달러를 베트남 정부가 보증하는 50년짜리 종이 쪼가리에 건 겁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 팀원들은 뒤에서 수근거렸어요. 레인이 드디어 미쳤다. 정력이 무색하게 실수하네. 데이비드는 대놓고 제 판단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저를 압박했어요. 마커스, 삼성이 정말 올까요? 설령 온다 해도 방민에 올까요? 우리가 산 땅 근처에 공장을 지을까요? 너무 많은 우연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답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 믿었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인들은 온다고요.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이 지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죠. 팀원들의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 1월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가입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국제표준을 따르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글로벌 자본이 서서히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해에 왔어요. 2008년 3월, 제 인생을 바꿀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 공식 발표. 2008년은 전 세계가 공포에 떨던 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월가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죠. 모든 기업이 투자를 멈췄습니다. 공장 증설은커녕 기존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포트폴리오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투자 확정, 6억 7천만 달러 투입. 저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 7억 달러 가까운 신규 투자라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비웃었어요. 삼성이 미쳤다.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다. 현금을 쌓아두고 버텨야 할 때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들을 알았으니까요. 1997년 IMF 때 그들이 뭘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위기 때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남들이 도망칠 때 땅을 샀고 남들이 팔 때 주식을 샀죠. 그리고 위기가 끝났을 때 그들은 압도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삼성은 2008년에도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가 절실했습니다. 삼성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죠. 최고의 부지, 최고의 조건, 최고의 인센티브.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에 거래는 가장 유리해집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1996년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일본을 꺾은 그 나라. 2008년 세계 경제가 무너질 때 오히려 7억 달러를 베팅하는 그 기억. 이건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다운 결정이었어요.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로이터 속보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데이비드는 제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민성. 삼성전자가 박민성에 공장을 짓는다고? 제가 5년 전 점찍어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의 조롱과 무시가 한순간에 날아갔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입수한 삼성전자의 베트남 분석 보고서는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을 마치 해부하듯 분석해 놓았더군요. 지형, 기후, 인구 분포, 도로망, 항만시설, 전력 공급 현황, 노동법, 세제, 교육 수준, 심지어 지역별 방언 차이까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어요. 저는 투자를 위해 베트남을 분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보고서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표면만 봤구나. 한국인들은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주목한 건 베트남의 체제였어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높은 기초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국민들의 근면성이 뛰어나 노동력의 질이 좋았습니다. 반면 고등교육은 미비해서 고급 기술 인력은 거의 없었죠. 이건 보통이라면 단점으로 여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걸 기회로 봤어요. 백지 상태의 젊은 노동력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만의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이었죠. 중국에서 겪었던 노사 갈등과 기술 유출, 위험 없이 삼성만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처음부터 양성할 수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냉장고나 만드는 회사라고요? 이건 국가를 설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였어요. 이후 9년간 50% 감면이었죠. 그 후에도 일반 법인세율 25%가 아닌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 과정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어요. 공장 부지는 수십 년간 임대료 면제였습니다. 삼성 공장만을 위한 전용 변전소와 송전 선로까지 건설해줬죠.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도 받아보지 못한 혜택이었어요. 저는 토지 장기 임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현지인을 섭외하고 정부 관료들을 설득하며 수년간 애썼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이라는 무기 하나로 제가 그토록 힘들게 걸었던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고 있었던 거예요. 마커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어.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한국인들이 정말 왔고 박린에 왔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갈까? 베트남이 영원히 삼성에게 이런 대우를 해줄 것 같아?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가 박린의 공장 부지를 확정하자마자 제 임차권의 가격은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치가 올랐어요. 한국의 삼성 협력사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려면 삼성 공장 근처에 있어야 했고 제가 보유한 임차권은 그들에게 황금 티켓이나 마찬가지였죠. 2009년 삼성전자 박민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생산량은 연간 200만 대의 휴대폰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열광했죠. 삼성 하나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저는 회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월가의 투자 세미나에서 제 사례가 교과서처럼 인용됐어요. 데이빗조차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커스, 내가 틀렸어. 당신의 해안을 인정할게.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2010년, 저는 베트남 북부 타이 응우엔성에 임차권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번엔 회사 전체가 저를 지지했죠. 그리고 2013년, 제 예측은 또다시 적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타이 응우엔의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한 겁니다. 임차권 가격은 또 한 번 폭등했어요. 2015년이 되자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박린과 타이응우엔에는 수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삼성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어요. 한국어 학원이 생겨났고 한식당이 들어섰죠.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은 삼성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 투자 대비 이미 2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대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인프라를 깔아놓은 박린은 아시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떠올랐어요.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이 왔습니다. 고택이 왔어요. 럭스쉐어가 왔죠.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닦아놓은 땅에서 애플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기업들, 대만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박린으로 몰려왔어요. 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박린입니까? 삼성이 여기 있으니까요. 삼성이 만든 인프라, 삼성이 훈련시킨 인력, 삼성이 닦아놓은 물류망. 그 모든 게 후발주자들에게 공짜로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이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밭에서 전 세계가 수확을 했어요. 제 포트폴리오 가치는 2003년 대비 40배가 넘었어요. 월가에서 저를 베트남의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투자 전문지는 제 이야기를 표지 기사로 다뤘죠. 마커스 레인, 20년을 기다린 남자.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의 비결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남들보다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화려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정점에 서 있을 때는 아무도 내리막길이 시작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삼성의 숙련공을 노렸어요. 폭스콘과 고어텍은 삼성보다 10%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삼성 공장의 식당까지 따라하며 한식 메뉴를 내걸었어요. 박린의 임금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월 250달러였던 평균 임금이 2020년에는 500달러를 넘었죠. 5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근무 경력은 노동자들의 협상 카드가 되었어요. 저는 삼성에서 3년 일했습니다. 그사에서는 얼마를 주실 건가요? 지방정부가 기업 간 과도한 스카우트 자제를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력난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베트남 북부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됐죠. 모든 에어컨이 풀가동됐고 전력망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공장에 전력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생산을 줄이고 전력 확보에 협조하라는 거였죠. 사실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전력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전압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량이 쏟아집니다. 전기가 1초만 끊겨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나죠. 베트남 정부도 그 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유치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원용 변전소를 짓겠다. 독립된 송전선로를 깔겠다. 다른 곳이 정전돼도 삼성만은 끝까지 전기를 공급하겠다. 삼성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전력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미국은 2시간, 인도는 50시간이 넘죠. 삼성전자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기업이었습니다.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정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 기업이 일주일간 야간 조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생산량이 30% 떨어졌습니다. 납기가 밀렸고 거래처에서 항의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현지 언론에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협의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삼성 측은 물었다고 합니다. 전용 변전소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트남 정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국가 전체가 전력 부족입니다. 삼성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2번 읽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삼성을 위해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변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깔고 법까지 바꿔줬죠. 그때 베트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이 베트남의 성공입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삼성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파트너에서 관리 대상으로 특별한 존재에서 많은 기업 중 하나로 삼성의 위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지나갔고 상황은 정상화됐습니다. 삼성도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정전을 경험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겪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림의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때요? 글쎄요. 삼성 공장은 다시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근데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 쪽 사람들이 부쩍 조용해졌대요. 조용해졌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싸우더라도 같이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조용해지면 그건 정리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베트남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어느 나라나 겪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역시 전력난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규제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 허용량을 30% 줄이고 폐수 처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이었죠.
언론에서는 베트남의 친환경 전환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박림의 공장을 지은 건 2008년이었습니다. 15년 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었죠. 당시 베트남의 환경 규제는 느슨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규제가 적을수록 좋았으니까요. 환경 걱정은 마십시오. 베트남은 기업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그때 베트남 관료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기준에 맞춰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새 기준에 맞추려면 폐수 처리 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했습니다. 탄소 저감 설비도 새로 들여야 했죠. 업계 추산으로는 수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 환경 기준의 적용 대상을 보니 대부분이 외국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조 시설을 가진 기업들이었죠.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예외 조항이 많았습니다. 영세 기업 보호라는 명목이었죠. 결국 새 규제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LG, 인텔 같은 외국 대기업들이었죠. 데이비드는 베트남의 이슈마다 꼭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뉴스 봤어? 환경 규제 말이야. 그래.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 어느 나라나 환경 기준은 높아지는 추세니까. 데이비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마커스, 정신 차려.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야? 무슨 뜻이야? 베트남은 규칙을 바꾸는 나라야. 필요할 때는 온갖 혜택을 주다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환경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야. 베트남만 예외일 수 없지. 그럼 왜 현지 기업은 빠지고 외국 기업만 적용받아? 왜 하필 지금이야? 삼성이 빠지기 어려울 만큼 깊이 들어온 다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커스, 난 처음부터 말했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건 땅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하나씩 깨지고 있어. 아직 단정 짓기엔 일러. 그래, 자네는 항상 낙관적이었지. 그게 자네 강점이기도 하고.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심해. 낙관이 지나치면 눈이 멀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력 제한, 환경 규제, 임금 상승, 숙련공 유출.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이 한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어느 나라나 겪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베트남이 설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 한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이 만든 이 제도는 단순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 낮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세금을 아끼는 걸 막겠다는 거였죠.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15% 미만의 세금을 냈다면 부족분을 본사, 소재국가에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5%의 법인세만 내고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준 특혜 덕분이었죠. 글로벌 최저 한세가 시행되면 나머지 10%를 한국에 내야 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였어요. 어차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믿을 수 있는 한국 정부에 내고 국내 투자 혜택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달랐어요. 2024년 1월 1일, 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첫날이었어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로이터 속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적격 소재지 추가세 전격 시행.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베트남이 한국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새로운 세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적격 소재지 추가세. 이게 뭐지? 자료를 찾아보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글로벌 최저 한세로 인해 삼성이 한국에 낼 10%를 베트남이 먼저 가져가겠다는 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던 4,300억 원을 베트남이 가로챈 거예요. 꽤나 놀라웠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느리기로 악명 높은 베트남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통역사를 통해 하노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법은 언제 준비된 겁니까? 2023년 11월부터요. 한국이 시행일을 확정하자마자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비상 소집됐고 법안 심의를 건너뛰고 상임위 검토를 생략하고 초고속으로 입법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시행일 1월 1일에 정확히 맞춰 가동한 겁니다.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죠.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빠를 수 있었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토지 임차권 하나 구입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나라가 국가 세법을 몇 주 만에 뒤집어 엎은 거예요.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커스, 봤어? 베트남이 뭘 한 건지 이해해? 봤어. 믿을 수가 없어.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나서요. 한국이 제대로 당했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23년 말부터 삼성 고위 관계자들은 베트남 부총리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특혜 세율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삼성의 요청은 간절했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베트남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연구까지 했어요. 삼성은 한국 정부에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이 적격 소재지 추가세를 도입하지 못하게 외교적으로 막아달라고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은 3억 달러, 한국 돈 4,300억 원이 한국으로 흘러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결국 삼성전자는 세금을 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약속했어요. 세금은 걷어가되 5%와의 차액 10%는 보조금 형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이 양심은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보조금 환급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에 환급 일정을 물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곧 나올 겁니다. 베트남 관료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적격 소재지 추가세 도입은 며칠 만에 끝냈으면서 보조금 관련 법령 제정은 반년이 지나도 시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가세 환급마저 지연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당연히 환급받아야 했죠. 그런데 환급 처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부족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베트남 세무당국의 핑계는 끝이 없었어요.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묶인 세금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금 흐름에 압박이 가해졌어요. 저는 박림의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삼성 본사에서 베트남 신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재검토? 네. 사실상 투자 중단이죠. 베트남 정부가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삼성이 칼을 빼든 겁니다. 2024년 6월, 삼성전자 부사장이 베트남 정부를 방문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삼성의 통보는 짧고 명확했어요. 베트남 관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17년간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베트남 차례입니다. 삼성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직후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관련 투자 뉴스가 뚝 끊겼어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뉴스들이 쏟아졌죠.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라인 30% 확대. 삼성전자 한국 평택 캠퍼스에 6조 원 투자 확정. 베트남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베트남 떠나나? 베트남 수출 20% 차지하는 삼성 투자 중단. 박린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유한 임차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삼성 협력사들이 불안해했어요. 본사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일부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전긍긍했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20%가 한 기업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7월 말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재무부 장관이 질책을 받았어요. 당장 보조금 시행령을 발표하라. 8월 초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보조금 환급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안도했습니다. 베트남이 결국 약속을 지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행령 내용을 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수십 페이지에 달했어요. 매출 증빙, 원가 분석, 투자 내역, 고용 증명, 기술 이전 실적, 수출 기여도 평가, 환경 영향 보고서,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더 기막혔어요. 1차 서류 검토, 2차 현장 실사, 3차 전문가 평가, 4차 부처 협의, 5차 최종 승인. 각 단계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베트남에 투자한 동료들이 하나같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커스, 봤어? 베트남이 뭘 하는지 이해해? 봤어. 저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야. 서류 전쟁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베트남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2024년 9월, 삼성전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일부 모델 생산을 인도노이다 공장으로 이전했어요. 패블릿 PC 생산 라인도 한국 구미 공장이 맡았죠. 베트남 박린 공장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베트남의 수출 통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무역 수지 흑자가 전월 대비 15% 감소했어요. 베트남 언론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 삼성이 기침하면 베트남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현실로. 박린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삼성 협력사들의 일부 라인이 인도로 이전되기 시작했어요. 부품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린의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였어요. 박린 산업단지 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실이요? 네. 삼성 협력사 2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어요.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중개인이 전화했어요. 렌씨, 심상찮습니다. 한국 업체 4곳이 인도 이전을 검토 중이래요. 확실한 겁니까? 본사에서 베트남 철수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박민 제2공단 임대료가 10% 하락했습니다. 타이 응우엔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렌씨, 지금 파실 겁니까? 아니면 더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20년간 올라만 가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본사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비중을 대폭 줄이라고요. 10월, 삼성전자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이 담당하던 스마트폰 생산 물량의 60%를 인도로 이전 검토. 베트남 정부까지 패닉에 빠졌어요. 재무부 장관이 급히 삼성전자를 찾아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냉랭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1월, 베트남 정부는 부랴부랴 보조금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보조금을 거의 1년 만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빼앗아간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비굴한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저는 삼성전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베트남이 결국 돈을 돌려준다는데 왜 여전히 생산을 줄이는 겁니까? 렌 씨,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겼어요. 세금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우리는 베트남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떠날 겁니까? 아니요. 하지만 베트남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여러 생산 거점 중 하나일 뿐이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인도는 이미 삼성에게 베트남보다 더 큰 시장과 더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 불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생산량에 따라 최대 6%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분야에만 약 66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죠. 모든 산업 분야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을 겨냥한 막강한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1억 인구에 불과했어요. 삼성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12월, 제가 보유한 박림 부동산 임차권의 가치는 2020년 대비 30% 폭락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겪는 손실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전화했습니다. 마커스,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50년짜리 임차권은 50년 뒤면 사라지는 종이 쪼가리야. 아니, 50년도 못 갔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박림의 땅은 삼성 덕분에 황금으로 변했고 삼성이 떠나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전자 덕분에 인생 최고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떠나면서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어가고 있었죠. 2025년 1월, 저는 박린의 임차권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매입가의 수십 배 가격이었어요. 여전히 큰 수익이었죠. 하지만 2020년 정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왜 지금 파는 겁니까? 삼성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20년 전 데이비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건 땅이 아니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약속이야. 그 약속은 17년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났어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커스, 그래서 베트남 투자는 결국 실패였습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0년간 40배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문제는 그 수익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정점에 팔았어야 했다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트남 정부가 파트너를 이렇게 배신할 줄요. 진행자가 자료를 남기며 물었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보조금을 돌려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삼성은 떠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돈을 돌려준데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4,300억 원이라는 눈앞의 숫자에 눈이 멀어 파트너의 뒤통수를 치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언제든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철수할 거라 보십니까? 완전 철수는 아닐 겁니다. 이미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삼성은 이제 베트남을 유일한 대안이 아닌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메모를 보며 물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유일한 대안일 때는 모든 걸 걸죠. 인프라, 기술, 인력 양성, 장기 투자 계획. 하지만 선택지 중 하나가 되면 언제든 옮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규 투자가 멈췄어요.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물량의 60%를 인도로 이전 검토 중입니다. 협력사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재 보유하신 박린 임차권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남은 임차권의 시세는 2020년 정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2003년 매입가 대비로는 여전히 큰 수익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절대 수익이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2020년에 팔았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벌었을 거예요.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베트남 투자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기업을 자산이 아닌 먹잇감으로 보는 순간 그 국가는 미래를 잃습니다. 베트남은 당장 3억 달러를 벌었지만 삼성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 손실은 300억 달러가 될 겁니다. 둘째는요, 투자자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들어갈 때는 완벽했어요. 2003년 아무도 보지 못한 걸 봤죠. 하지만 나올 때를 몰랐습니다. 그게 제 실패입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 성공을 답습할 겁니다. 베트남 다음으로 갈 곳을 말이죠. 어디입니까? 글쎄요. 하지만 이번엔 중요한 한 가지를 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요? 출구 전략을 미리 세울 겁니다. 몇 년 투자하고 어느 시점에 청산할지 명확히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베트남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진행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경력의 투자자도 여전히 배우는군요. 투자의 세계에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낸 게 이번이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흥국 투자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가장 달콤한 약속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만큼 나올 때도 신중하십시오. 그게 제가 20년 수억 달러를 걸고 배운 교훈입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어요. 진행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빵린성. 40년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와 가장 뼈아픈 패배를 동시에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